안녕하세요. 이제까지 우리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호메로스보다 약 300년 뒤의 인물인 소포클레스의 작품 희곡 오이디푸스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호메로스 작품들을 읽으면서 딱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호메로스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기원전 12세기 미케네 문명 말기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호메로스는 기원전 8세기의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이 400년 동안을 역사학자들은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그 당시 그리스인의 삶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없기 때문이죠.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고전 문명은 기원전 8세기 호메로스 시대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때부터 도시 국가가 번성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그, 그 사실이 있죠.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민주정치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포클레스가 살았던 기원전 5세기, 그러니까 호메로스보다 약 300년 뒤인 그 소포클레스 시대는 그러한 그리스 고전 문명의 전성기이자 변혁기였습니다. 말하자면 소포클레스는 고전 그리스 문명의 절정기이자 변환기의 인물입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헬레니즘 문명은 정확히 말한다면 순수한 그리스 문명의 연장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 문명의 변방이었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오리엔트를 정복하면서 탄생한 일종의 융합 문명입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오리엔트가 변신을 이룩한 문명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소포클레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원전 5세기 인물입니다. 즉 고전 그리스 문명이 절정기에 달했을 때 인물이죠. 절정기는 흔히 뭔가요? 변환기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바로 그 시기에 세계사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냐? 바로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페르시아 전쟁은 기원전 499년에 발발해서 약 50년에 걸쳐서 여러 번 재발한 전쟁을 통칭합니다. 하지만 뭐 그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을 계기로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다는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였던 그리스가 일종의 제국으로 탈바꿈했다는 사실. 역사적으로 우리들이 좀 알아두면 꼭 좋은 사실이기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델로스 동맹, 펠로폰네소스 동맹들은 페르시아 전쟁을 계기로 맺어집니다. 즉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도시국가들이 연합하면서 제국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뜻이지요. 여러 번 다시 반복하지만 소포클레스는 그런 고전 그리스 문명의 절정기이자 변환기의 인물이다. 말하자면 고전 그리스 문명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보아도 무방하고 우리가 소포클레스의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은 바로 절정기의 그리스 문명을 맛보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시대의 대표적인 장르가 서사시에서 연극으로 바뀌었다. 이거를 의미합니다. 소포클레스는 그의 스승인 아이스킬로스 그리고 소포클레스보다 약 10년 연하의 에우리피데스와 함께 그리스 3대 비극 작가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즉 그리스 문화의 절정기에 문명의 절정기에 가장 꽃피었던 장르가 연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메로스로부터 한 300년 정도 세월이 흐르면서 서사시 시대에서 연극의 시대로 바뀐 겁니다. 시인 홀로 청중들 앞에 두고
마치 변사처럼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형식이 서사시라면 배우들의 연기를 통하여 이야기를 전달하는 양식이 연극입니다. 자, 서사시 시대가 연극의 시대로 바뀌면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세상이 바뀐 걸까요? 그 변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죠. 청중들에게 단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목소리를 통해 최소한 두 가지 목소리를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양식으로 바뀐 겁니다. 초창기 그리스 영국에는 배우가 단 두 명이었습니다. 하나의 쟁점을 두고 각기 대립되는 두 관점을 배우가 관객들에게 열심히 설득적으로 연설하는 형식. 이게 연극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소포클레스는 그렇게 이전까지 두 명의 배우가 연기하던 그 연극의 등장인물을 셋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게 그리스 연극에 커다란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연극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익숙해 있는 연극처럼 배우가 연기한다기보다는 차라리 뭐라 그럴까요? 논쟁을 벌인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자, 나하고 절친한 친구가 살인을 저질렀다. 그렇다면 그 친구를 숨겨주는 게 옳으냐, 고발하는 게 옳으냐, 혹은 국가 이익이 우선이냐, 인간적 관계가 우선이냐 하는 그런 문제,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배우가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 연극을 보면서 관객들도 그 논쟁에 저도 모르게 참여합니다. 즉, 말하자면 관객들은 수동적으로 연극을 관람한다기보다는 배우와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속으로 그게 제시된 한쪽 편을 들게 되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연극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셈이죠. 소포클레스가 배우를 두 명에서 세 명으로 늘린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 중요한 쟁점에 뚜렷하게 대립되는 두 가지 관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관점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연극 형식을 바꾼 겁니다. 말하자면 다양성을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은 오이디푸스 이야기도 온통 그런 질문과 다양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만의 판단을 하게 되지 않나요?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질문하고 대답하고 성숙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리스에서 이야기 전달 방식이 왜 서사시에서 연극으로 변했을까요? 우리가 호메로스 서사시에서 봤듯이 서사시의 주인공들,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건 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에 등장하는 인간들은 신이 정해준 운명에 따라 운명의 놀이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연극이 온통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던 사실 자체가 바로 그 운명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신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답하는 것, 그게 그리스 연극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의 인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질문과 다양한 의견의 토론으로 이루어진 그리스 연극은 바로 그리스 민주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위디푸스 소포클레스 연극을 보시기 전에도 위디푸스 이름은 누구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단어에는 꼭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죠. 위디푸스 컴플렉스. 나이가 들어서도 어머니 치마폭을 떠나지 못하고 어머니에 대한 과도한 사랑과 집착을 보이면 오, 저 친구 위디푸스 컴플렉스 걸렸군이라고 흔히 말하곤 합니다. 위디푸스가 누군가요?
작품을 읽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자신의 친부,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결혼할 수밖에 없는 신탁을 받고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리고 행인지 불행인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타고난 그 운명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결혼한다. 인간 사회에서는 범해서는 안 된 죄악이지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죄악입니다. 그런데 오이디푸스는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것도 자신의 의지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정해진 운명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렇다면 당장 질문이 하나 떠오르지요. 오이디푸스는 과연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이 작품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커다란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의 몫이며 그 질문에 대해서 각자 어떤 대답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 이런 것들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프로이트는 그런 오이디푸스라는 인물에 왜 컴플렉스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사실 프로이트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중심으로 해서 정신분석 이론을 만들어 창안하게 된 데는 소포클레스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 독일 이 지역에서 성황리의 소포클레스의 웨디푸스 이야기가 무대에 올려 상연되고 있었고 그 작품을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프로이트는 소포클레스의 이 작품, 이 상연되는 작품을 보고 아 그렇구나. 웨디푸스라는 저 신화 속 인물이 지닌 저 운명이 바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운명이구나. 그런 가정하에 정신분석 이론을 정립합니다. 말하자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머니를 향한 성적인 욕망, 어머니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을 타고난다는 것이 그의 이론의 토대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왜 컴플렉스라는 단어를 갖다 붙였을까요? 간단합니다. 누구나 그런 외디푸스적인 욕망, 절대적인 욕망, 그것을 갖고 태어나지만 그 욕망은 절대로 있는 그대로 발현될 수 없다. 억압과 검열, 사회적 윤리라든지 슈퍼에고라든지 이런 것들의 억압과 검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이론의 근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 절대적인 것이 충돌하는 겁니다. 어떻게 비유를 하면 좋을까요? 완전히 독재국가, 전체주의적인 전제적인 독재국가에서 반체제 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의 충돌. 반체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너희들은 곧 죽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제국가에서 나는 도저히 이 국가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하는 반체제 인사의 충돌.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면은 아마 적절할 것입니다. 둘 다 일단 절대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반체제 아니야라고 변장하는 수밖에 없지요. 즉 성적인 욕망을 의미하는 리비도가 변장을 하고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 절대적 욕망을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컴플렉스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충족이 안 되니까요. 그의 견해에 따르면 예술 작품들, 시, 그림 그런 모든 예술 작품도 오이디푸스적 욕망이 변장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은 지극히 비극적입니다.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살해하고 싶을 정도로 아버지를 살해하고 싶을 정도로 증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적 경향, 절대로 현실에서 실현 불가능한 그런 욕망을 지닌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면 인간의 삶 자체가 언제나 욕망 불충족, 욕구 불만의 삶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일반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작품도 그런 우중충한 욕망으로 얼룩져 있다니 우리의 삶이 정말 초라해집니다. 사실 프로이트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기반한 정신분석 이론을 정립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맥락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이성에 대한 과도한 믿음, 인간은 이성의 힘으로 인간의 동물적 욕망을 억누를 수 있고 그런 이성의 힘으로 문명을 일으켜왔다는 믿음, 이성 절대주의, 한마디로 합리주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의 반기를 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인간의 근원적 욕망을 오로지 성욕에서만 찾았다는 것,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죠. 한마디만 더 슬쩍 덧붙이자면 인간이 그런 외디푸스적인 욕망을 타고나더라도 어디 아버지가 꼭 증오의 대상인가요? 존경과 모방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게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작품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읽은 작품 속의 위디푸스도 그런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프로이트가 소포클레스의 작품에 착안해서 위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단어를 만들었지만 사실 작품 속의 위디푸스 혹은 신화 속의 위디푸스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런 불가능한 욕망을 실현한 인물이니까요. 그런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욕망과 그 욕망을 억압하고 검열하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운명적으로 타고난 욕망을 마음껏 충족시킨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그런데도 그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욕망 충족이 곧 뭐하고 천벌을 받을 죄인으로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딜레마는 있죠. 자신의 의지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 그런 죄를 지을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그러면서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것, 요게 우리가 읽은 웨이디푸스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웨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얘기하는 인간상하고는 다르지요. 그는 그의 특색은 어디냐? 그런 죄를 저질렀대 변명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는 순간까지 번뇌하면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에게 벌을 내립니다. 어떤 벌을 내리죠? 두 눈을 스스로 훼손하고 장님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장님 이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거의 모든 예언자들은 장님입니다. 신화 속에서, 물론 신화 속에서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눈을 이름으로써 마음의 눈이 띄었다는 의미입니다. 남들이 보이지 않는 걸 본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본다. 다시 태어난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육신의 눈이 멀고 심한이 뜨인 상태에서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세상을 성찰하고 죽음에 대해서도 성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묻히도록 운명 지어진 곳을 찾아갑니다. 운명 때문에 죄를 지었지만
그는 스스로를 벌하고 스스로 자신이 묻힐 곳을 찾아갑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되나요?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혹은 그 운명을 이겨내는 위대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웨디푸스에게서 컴플렉스만을 찾아낸 프로이트가 좀 편협해 보입니다. 조금 심하게 말씀드린다면 프로이트에게는 시만이 뜨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포클레스는 원래 작품을 안티고네, 의디푸스 왕, 클로노스의 의디푸스의 순서대로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다 상연되었던 작품이니까 아마 관객에게 인기가 있을 작품 순서로 발표했으리라고 짐작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맨 마지막 그 연대기적으로는 마지막에 속하는 이야기를 맨 먼저 상연한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발표 순서와 상관없이 사건 순서에 따라 웨디푸스 왕, 클로노스의 웨디푸스, 안티고네 순으로 배열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